별로. 아, 네네. 그 영화에서 동물이랑 곤충이랑 뭐 되게 막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영화적으로 감독님이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예, 이 영화에 그런 시선들이 가끔 보이는 것 같아요. 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감독이 굉장히 은유적인 방법을 화법을 쓰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잠깐 곤충 얘기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어, 사샤 레인이 스타가 이렇게 그 풀숲을 달려가다가 피 웅덩이를 밟고 그 다음 것이 빨간 꽃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이미지의 대비가 주는 충격으로 인해서 잠시 숨을 멎게 하는 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의도한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곤충도 마찬가지인데 그 스타가 곤충을 되게 정성스럽게 구하는 장면이 반복되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아이가 생명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고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 아이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곤충이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찮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 생명체잖아요. 작고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곤충, 애완동물, 반려동물로 곤충을 키우는 일은 별로 많이 없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는 많아도. 예,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스타가 예를 들면 정말 문제 많은 가정에서 온갖 트라우마를 껴안고 사회 불면을 가득 안은 채 자란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18살로 이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경험하는 첫 발을 내딘 주인공으로서 볼 때 저는 그런 씬들을 보면 아까 동물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탐색할 때도 그냥 되게 순수한 자연 상태의 생명체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정말 눈앞에 너무 재미있는 음악이 나오고 흥미로운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빠졌다가 그 존재한테 빠졌다가 같이 춤추고 놀았다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 사회에 그런 되게 비릿한 면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행동을 해왔을 때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경험치에서 이게 나쁜 일이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 이런 수를 쓰게 마련인데, 스타가 그게 하나도 없는 어떤 무방비 상태의 순수한 자연 생명체를 같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되게 사랑스러움, 그리고 막 누구를 끌어낼 수 있는 포용력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안 좋은 거에 금방 물들고 금방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연약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그 18년을 이상한 아버지와 이상한 가족 관계 안에서 애들아 자기 밑에 동생 피가 섞였는지도 모르겠는 동생들을 쓰레기 음식을 통해서 이제 먹여 살렸던 스타를 되게 안 좋은 거에 찌든 인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순수한 애로 묘사한 것 자체에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의 어떤 시선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버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더러운 동물처럼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 친딸을 희롱을 하고 어쩌면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근데 반면에 그 이후에 만난 샤이아 라보프 그 남자는 똑같이 굉장히 동물적이지만은 이 여자에게 충만함을 주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지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남자가 늑대 울음소리를 냈다는 것은 이 남자의 캐릭터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방법을 쓴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둘이 되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장면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막 고급 모텔에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꽃이 그렇게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밭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순수한 어떤 생명체 같은 걸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되게 그럴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에서 그러니까는 그 잔디밭에서 사랑을 나누는 장면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예를 들면은 옛날에 한국 영화 어떤 영화지?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자야 되는데
전기세를 낼 수 없어서 초를 켜고 자는 장면이 있어요. 저 거기서 모든 집중이 다 끊어졌어요. 불나면 어떡하지? 초를 켜고 왜 자지? 왜 머리맡에 초를 켜고 자지? 네, 그것처럼 근데 이 영화에서의 그 잔디밭에서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장면도 까딱하면은 저같이 나쁜 관객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잔디밭에서 벌에 쏘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벌레한테 물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오. 빠져들더라고요. 네. 너무 잘 찍었어요. 예, 예. 진짜 이렇게 아름답고 낭만적인 진짜 약간 마법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남자분 드리고 앞으로 볼게요. 네, 일단 집이를 하는지 모르고 왔는데 앉아 계셔 주셔서 막차는 어떻게? 집이 가까워서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모르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 진행해 주셔서 굉장히 반갑고 영광입니다. 영화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우연히 이 영화의 예고편을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되게 신선하고 독특한 음악에 되게 좀 감각적인 화면들 그리고 되게 신선한 배우들이 1분 30분 동안 딱 예고편에 나오길래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래서 본편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화를 보게 됐는데 영화를 본 후에 제 개인적인 감상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짧은 예고편을 160분으로 길게 늘려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되게 막 지루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되게 압축적으로 예고편에 담겼던 그 감각적인 화면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신선한 배우들의 연기를 좀 160분, 162분이 굉장히 긴 시간일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잘 조율을 해서 굉장히 잘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어 재밌게 봤고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고편을 봤을 때는 몰랐는데 본편을 처음 봤을 때 딱 첫 화면에서 의아했던 거는 4대3 화면 비율이 4대3이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로드무비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미국 전역을 돌면서 촬영을 해서 그 일반적으로 언뜻 생각했을 때는 와이드 와이드샷으로 이제 화면을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4대3 비율이 끝까지 진행이 되더라고요. 감독님들한테는 이제 화면을 어떤 식으로 관객들한테 보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문제일 것 같은데 물론 저는 보면서 이제 그 약간 잔디밭인 이런 얘기도 있지만 되게 특히 클로즈업 될 때 배우들의 감정들이 되게 잘 느껴진다 개인적인 감상을 받긴 했는데 감독님이 바라봤을 때 이 감독은 왜 그 4대3이라는 어떻게 보면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화면 비율을 선택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예, 저는 4대3 비율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인물을 가까이에서 포착할 때 훨씬 인물에 대한 집중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이 감독이 4대3을 선택한 것은 이 이야기는 오롯이 관객이 이 인물만 바라보고 탐색하길 바랬기 때문에 이 비율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미송다문은 2.35대 1로 찍었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4대3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그 영화는 한 인물만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의 주변의 인물하고의 관계성이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주인공, 그러니까 이 컷에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잡더라도 이 인물과 관련된 사람이 반드시 걸려서 이게 화면 비율이 달라지면 그 사람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관계성을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계산에서 그 비율을 선택했어요.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미장센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것이 더 필요할 때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자연을 보여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스펙타클한 어떤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4.4대3 비율을 쓰지는 않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영화는 아예 애초부터 이 감독이 인물에게만 집중하고 얘만 봐줘, 얘를 탐색해줘, 얘에 집중해줘라는 의도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도 4대3 비율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사진을 찍을 때 굳이 4대3으로 맞춰서 찍어요.
그것이 제가 볼 때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조금 이제 어느덧 좀 올드한 세대가 됐고 제가 어렸을 때 보던 TV 사이즈가 있어서 4대3 비율에 제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독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작기를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로비 라이언 촬영 감독님이 찍으신 건데요. 이 안드레 아놀드 감독님이 이게 4번째 장편이었잖아요. 근데 모든 영화를 촬영하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영화 상 받을 때 황금종려상 받았던 영화 뭐죠? 나다니엘 블레이크. 감독님 이름이 뭐죠? 케누치. 맞죠? 케누치 감독님 맞죠? 케누치 감독님 최근작을 촬영하셨던 분이에요. 이 촬영 감독님이 완전 베테랑이신데 요 감독님이 사실은 그 감독이 안드레아 아놀드 감독님의 지난 연출작이 폭풍의 언덕이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카야 스코델라리오가 주인공 나오고 히스클리프를 흑인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되게 파격적인 문예 영화인데 그 문예 영화도 굉장히 이제 정사각형의 비슷한 비율을 찍었어요. 근데 그게 그 영화가 베니스에서 카메라상 촬영상을 받았던 영화인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지금까지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폭풍의 언덕이라는 어떤 한 문학 작품의 이야기의 풍경 전체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대한 아름다운 서정적인 풍경을 보여주는데 집중했다면 그 영화는 나는 그 인물의 감정을 최대한 끌어내서 담아볼래 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인물을 위주로 많이 담고 이 영화에서 방금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인서트 컷인데 이야기에 딱히 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인서트 컷인데 그런 것이 엄청난 감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풍경샷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새로운 접근을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는 4대3 비율을 택한 이유를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영화의 모든 샷이 초상화적인 접근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정 전체의 풍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정을 가는 사샤 레인 스타의 마음을 보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초상화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4대3을 썼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접근, 감독님의 말씀이 나요. 예, 그러니까 2.3 모델로 찍을 때는 클로즈업 찍을 때 제일 당황해요, 매번. 클로즈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는 이 화면이 클로즈업 느낌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게 좀 힘들어요. 여백에 있어서 4.인데 4대3 같은 경우는 딱 클로즈업 이게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쵸. 이 영화의 수많은 클로즈업이 그것 때문에 약간 더 빛을 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셨던 여성분께 네, 저는 제가 영화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라서 뭔가 질문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가 되게 많은 관객들한테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많은 삶의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야외에서 사랑을 나누거나 이런 장면에서 저도 저기서 저러면은 만약에 저러다가 다른 애가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막 자꾸 이성들이 개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객들이 한국에 좀 더 많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감독님으로서 좀 어떤 다양한 삶이 가능할지 한국에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제가 만약에 한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다. 글쎄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저의 요즘 관심사는 한국에서 여성으로 사는 일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단독 주택에서 살았는데 버스 정거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해 지고 밤에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고 밤에
그 길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였던, 목숨을 걸고 매번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다른 이제 남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남자 목소리가 일단은 들리고, 그리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서. 그러면 매번 그 전화를 받아주는 남자 친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지금 무슨 뭐 자정이 넘은 시간도 아니고 왜 그걸 이러면서 막 이해를 못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무섭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 그것이 저의 요즘 관심사인데,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조금 더 위험 속에 노출돼 있는 사샤의 불안한 뭔가 그런 어떤 그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 중에 그게 무슨 SBS 스페셜이었는데, 서울에서 사는 혼자 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지, 어떻게 혼자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 여자는 집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일단 수시로 바꾸고, 집에 해졌을 때 집에 들어가면은 불을 켜지 않고 5분 동안 기다려요.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저와 같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여성, 중년 여성, 혼자 사는 중년 여성. 근데 그러니까 이 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아주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넣지 않을까 싶기는 하는데, 예. 근데 사실 이 사샤레이니까 저는 그 여정이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게, 맨 처음에 우리는 되게 불안해. 사샤레이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아저씨들 따라가고 막 이러는데, 보는 우리가 너무 불안하잖아. 어떡하려고 저러니 쟤는 막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영화는 그런 몇 번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되게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만들지만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렇게 노출을 시켜준 다음에 나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잡지 판매단의 단장이 그런 걸 약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유전 기술자에게 따라가가지고 진짜 이제 성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슬아슬함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게 필요한 만큼 느끼게는 만들지만, 그거를 볼거리로 내세우거나 우리에게 너무 과도하게 그거를 영화적 장치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길거리에 나선 아주 순수한 어떤 한 생명체로서의 스타가 마지막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위험이라는 게, 그 사회가 젊은 여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가장 일반적인 위협들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도 좀 이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큰